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이 끝났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식, 기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다. 오늘의 대학 교육에서는. 네.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공부할 줄 몰라.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15세 때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OECD 평균을 굉장히 높게 상회하는 수준인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이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한국창의성학회 부회장이시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박주용 교수님을 모시고 올바른 알 그리고 학습 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과에서 학습, 의사결정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해오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과학적이지 않다기보다도 우리는 과도하게 이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안 바뀌고 있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뭐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를 초점에 두고 있어서 뭘 해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할까요? 제가 이런 설문을 여러 번 했어요. 수업 시간 들을 때마다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수업하고 거의 바뀐 게 없다가 반 이상입니다. 뭐가 차이가 없냐? 강의하고 시험 본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교육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보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어떤 대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그 하부 어떤 방법들을 아무리 바꿔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러면 대학교 교육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는 고시고요. 둘째는 입사시험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입사시험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서 똑같이 암기 중심입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치는 친구들이 유리한 방식의 시험, 거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되게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무리 깊이 있는 수업을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점 따는데 몰두하죠. 그래서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용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이게 휘발성 있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험 때 이제 시험을 봐. 그럼 빨리 다음 과목을 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식을 잊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또 준비하고 또 다시 잊어먹고. 자, 이렇게 4년 공부하고 나가니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생이 이렇다. 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누가 가져오면 제가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대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을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강의를 대폭 줄여라. 교수가 강의를 할 이유가 뭐냐. 유튜브 동영상도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코세라라는 상업화됐지만 이게 대중에게 공개된 그런 대학 강의가 전부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강의를 반 또는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토론을 하거나 다른 그룹 활동을 하게 하자. 어떨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안 좋아하느냐? 학습량이 다른 수업에 서너 배 된다. 다른 수업은 그냥 앉아서 즐겁게 수업 듣다 보면 학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글 써야지, 뭐 토론해야지, 뭐 글도 쓴 거 고쳐야지. 그래서 잘 안 듣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보다는 쉽게 학점 따는 꿀강의를 찾아다니는 이런 게 지금 대학 현실이라는 걸 저는 지난 2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뭐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거의 보시는 분 대부분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 교육은 좀 암기 중심이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그 청소년기 때는 최상위권이었던 문해력과 사고력이 성인이 되면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암기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문해력과 사고력에 대한 것이 발전하기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암기는 여러 교육 활동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된
그런 교육을 초중고 심지어 대학에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암기라는 게 워낙은 생각한 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를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 모르면 외워라는 이런 게 거의 그 만트라처럼 그렇죠. 모르면 외워.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빨리 낼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오래 멀리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즐거움 내지는 그게 얼마나 유용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그 괴로움을 내가 왜 또 다시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그렇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들으면서 아차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는 결과를 암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고하는 과정의 산물을 그냥 빨리 알려고 그냥 외운 건데 이게 확실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거를 외우고 이 앞에 과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럼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일단 교수님의 그 정의가 좀 궁금합니다. 안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널리 쓰는 안다라는 거는 나 들어본 적 있다. 그쵸. 본 적 있다.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뭐 봤어. 나 그거 알아.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유치원생 수준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흔히 듣는 대답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뭘 정확히 어디서부터 모르냐를 따지질 못해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내가 이건 알아. 근데 이건 모르는 애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해. 정확히 알지 모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학습법이나 공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류가 한국에서 또 굉장히 아주 잘 팔려온 테마잖아요. 사람들이 맹신하는 어떤 이런 공부법이라는 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공부가 뭔지부터 따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가 뭔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암기래요. 공부는 암기하는 거다. 왜 암기라고 생각할까? 대부분의 주요 평가는 암기를 잘하면 높은 점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암기야. 그리고 이거를 지난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에서나 뭐 국내에서 뭐 너무 많이 얘기가 돼 왔어요. 게다가 이제 챗GPT가 나왔는데 왜 암기를 해야 되죠?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보면 웬만한 거 나와요. 뭐 틀리는 것도 좀 있지만 놀랄 정도로 풍부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여전히 암기여야 하나? 사실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오셨지만 딱 올해쯤부터 교수님들의 고민이 정말 많이 가중되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제는 종래의 교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챗GPT 수준에서 약간의 보완만 하면 다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도대체 학습, 교육, 공부 이게 뭘까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학습이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다 가리키는 말이 학습이에요. 이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교육이고 다른 하나가 공부라고 저는 구분합니다. 교육은 사회 제도입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교과 과정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공부는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받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나의 호기심에서 시작돼서 또 내가 잘하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그건 공부가 됩니다. 자, 이거는 계획도 내가 짤 수 있고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나의 느낌,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발전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기준에 미쳐봤을 때 지금의 교육은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뭐냐면 교육이 끝났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혼자 나가서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고 필요한 지식 기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나요? 그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다. 오늘의 대학 교육에서는. 네.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공부할 줄 몰라.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 문장이 굉장히 그냥 저는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률학자가 뭐라고 학문론이라는 아주 짧은 에세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서는 많은 지식을,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거나 책을 통해 읽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읽었냐? 나도 읽었는데,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각자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나누고 공유되면서 내 잘못을 수정하고 때때로는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토론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럼 왜 글을 써야 되느냐? 나는 내가 글을 쓰기 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플래너리 오코나라는 소설가가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넌 무슨 생각해? 그러면 평소에 생각한 거면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글도 써볼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들이 많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불쉿, 헛소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헛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참고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어떤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장이 이거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치료법들이 계속 행행하고 공부법이라는 이상한 방법들이 마구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성공한 사람 한둘 명만 데려다 놓으면 나 이거 해서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제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반박하려면 사실은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거든요. 100명 모아놓고 50명은 이런 방식, 50명은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해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공부법 중에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글쓰기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쓰기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굉장히 명확해지는 행위로서 이제 글쓰기. 제가 빼먹었는데 글쓰기는 내 생각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연의 도구다. 구인돈이라는 카툰 작가인데 말까지는 우리가 대충 유려한 말로 어떤 순간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글로 써서 보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분석하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글까지 써서 인정받으면 이건 대충 맞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려면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육이나 학원 같은 것들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논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쓰기와 또 세간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주나 목적이 다 다를 것 같아서 교수님의 그 글쓰기 공부, 교육 방식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수업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정말 잘 못 쓰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하다가 이제 생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을 자료를 먼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에 실린 아주 짧은 논문 하나를 주고 그 주장에 대해서 네 생각을 써라가 이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하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질문 하나 이상 질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글도 쓰고 질문도 올리고 그리고 수업 바로 전날 다른 사람이 쓴 글 3개를 채점해요.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쓴 글을 채점하고 수업에 들어옵니다. 자기 것까지 채점을 네. 남의 거 채점해보고 자기 거까지 채점해요. 그럼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그 10개나 15개의 질문을 가지고 서너 명씩 짝지어서 토론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쓴 글에 대한 다른 친구들이 준 점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의제기 올라온 거를 다 같이 수업 시간에 열어놓고 몇몇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 듣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더 강의를 해주고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처음에 썼던 글을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한 다음에 고치는 게 그 한 주의 끝입니다. 저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어쨌든 그 서로가 서로의 글을 채점하고 한 번 냈다고 끝이 아니라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암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혼자 하는 활동이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 아예 없는.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뭔가 자극과 영향을 받도록 하신다는 이유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좀 효과를 토론하고도 똑같은데요.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훨씬 더 사고가 예리해져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많아요. 내가 이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걸 필요한 때 딱딱 써고 적절하게 써야지 내가 논증에 힘이 실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고 연결시키는 이런 생각하는 능력은 토론할 때 향상되는 거고요. 내가 내 글을 평가는 잘 못하는데 남의 거는 예리하게 보거든요.
바로 쓰고 나서 보면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느냐라는 이 착각에 너무 많이 빠지는데 남의 거 보고 나니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 평가 능력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냐 다른 것뿐이에요. 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그걸 정확하게 하고 특히 학문적인 장면에서는 그걸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주 어려서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의가 굉장히 되었고 이제 조금 불편한 약간 외람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상적으로 이게 작동한다면 너무 좋은 수업인 것 같은데 시험이 제일 공정하지 않느냐 이거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게 나 원래 A는 받았어야 될 건데 뭐 B를 받았다 뭐 이런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취지 자체는 자신만의 오리지널한 생각을 해서 글을 써보자라는 건데 결국은 사실 AI로 써온 글을 갖고 오면 말짱황이 아닐까. 네.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공정성의 문제는 그래서 이 제기를 넣은 거고요. 자 그러면 공정성 때문에 지금처럼 다 선다형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야말로 우리 교육이 가장 실패하는 부분인 거예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정성인 거예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맞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터열 세우기 위한 용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학습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반박이 AI였겠죠. 요즘의 청소년들은 아주 불행한 세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때문에 정신건강이 무지무지 나빠졌어요. 이거는 자레드 호바스라는 호주 멜버른 대학의 학습과학자인데 이분이 디지털 딜루전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학교일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뭐 태블릿 이런 류의 학습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태블릿이나 뭐나 이런 걸 더 많이 쓰는 학교일수록 성적이 떨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미국 상원에서 이제 그 호바스가 증언을 했죠. 지금 부모 세대보다 IQ가 떨어지는 첫 세대라는 겁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 상상력 이런 게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챗GPT가 등장했어요. 챗GPT를 써가지고 이미 나온 연구들이 많은데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챗GPT를 쓰면 당장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학습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지식의 볼륨을 늘릴 수는 있으나 지식의 깊이를 더하지는 못하더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써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했다. 우선 그런 과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학생이 챗GPT를 이용해서 해오는 과제든 어떻게든지 간에 있는 상태는 여기야.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봐. 네가 챗GPT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그건 인정해 줄게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과제를 바꿨어요. 그렇게. 사실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근데 진심으로 다 동의가 되거든요. 하나같이 다 동의가 되고 그런데 정말 현실이 바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변화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인재들을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리더십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 관련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학생들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가 좋아서 학문이 좋아서보다도 졸업장 때문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신입생이 적은 학교부터 지금 문 닫고 있는 거는 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대학에 간다면 승산 없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몇 년 더 진행될까? 몇몇 대학들은 계속 명성으로 버티겠지만 대학 전반의 경우에 상당히 위기인데 이거를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정말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거대한 문제지만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스스로 정말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쓴 책 제목이 공부의 재발견입니다. 재발견. 예, 그 왜 공부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썼느냐면 교육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해봤어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도 안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과 함께 제가 떠올린 거는 그럼 혼자 해야 되네. 교육에서 기대할 게 없다면 자 학습의 두 경로 중에 교육과 공부인데 교육의 X표라면 공부를 살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쓴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읽기, 토론하기, 쓰기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에요. 읽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읽기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읽고 나서 질문이 없으면 다시 읽어라. 질문이 나올 때까지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읽었는데 이건 뭐지? 이거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런 질문이 떠올 때까지 다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토론, 공부 혼자 하시면 망합니다. 공부는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학회나 이런 데 가서 발표하면 몇몇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연락도 하고 재밌는 거 나왔대. 너도 읽어봐. 야, 우리 이거 읽어보고 같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입니다. 말이 되는 글을 쓸 수 있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쓴 글이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아무 차이가 없다면 왜 쓰죠? 남들이 이건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글이 바뀌어요. 이 세 가지 활동들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심리학과의 박주영 교수님과 함께 과연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의 대화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진심 어린 열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